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언니의 집에 살면서 그 친언니의 가족들과도 아주 친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언니의 작은 아들이 죽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뒤 너무나도 놀란 그녀는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아니, 왜 언니의 작은 아들이 죽는 꿈을 꾼 거지? 정말 얘가 생명이 위독하기라도 한 건가? 심한 죄책감과 불길함을 동시에 느낀 그녀는 도대체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꿈을 분석해준다는 프로이트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프로이트에게 설명하고 나니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은 당신의 소원이 반영된 꿈입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친언니의 아들이 죽는 꿈이 도대체 내 소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언니의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프로이트는 그녀의 어떤 소원이 반영되었다고 말한 것일까요? 프로이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녀에게 차분히 그녀가 처한 상황을 하나씩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친언니의 큰아들이 얼마 전에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그렇다면 그 장례식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차례대로 복귀하던 그녀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리고 그녀가 말합니다. 사실 제가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그와는 이미 한참 전에 헤어진 상태였죠. 친언니가 제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극구 반대해서 결국 헤어진 사람이었는데 친언니의 큰아들 장례식 때 그가 온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언니가 그렇게 저와 만나길 반대했던 사람이니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다시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프로이트는 여기서 그녀의 꿈의 비밀을 알아챕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를 언니 아들의 장례식에서나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남자는 떠나야 했죠. 당신이 꾼 언니의 둘째 아들이 죽는 꿈, 그것은 언니 아들의 장례식을 빌미로 그 남자를 다시 보고 싶다는 당신의 소망이 반영된 꿈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내 소원이 사랑하는 남자와의 재회라면 그냥 그 남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굳이 친언니 아들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의 결과라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의식은 철저히 이성적인 사유의 공간이고 무의식은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지내려면 당연히 이성적 사고를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이런 의식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 욕망의 공간, 무의식이 슬며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앞에서 등장한 이 여자, 깨어있을 때는 자신의 언니와 그 가족들과 아주 잘 지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언니네 집에 얹혀 사는데 언니 말 잘 듣고 가족들과 잘 지내야지. 그런데 그 언니가 자기가 만나려는 남자를 너무 싫어해요. 그 남자 만날 거면 자신과 연끈을 각오까지 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언니네 집 나가면 살 곳도 없는데. 그러니 언니와 잘 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다르죠.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이 여자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자가 잠이 들 때쯤 그 욕망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그 남자를 너무 만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만, 그 남자 만나면 너 언니랑 연 끊어야 돼. 너 나가서 살 곳도 없잖아. 언니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끊임없이 충돌한 결과 의식도 무의식도 아닌 그 경계의 장면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장례식이죠. 그 남자를 대놓고 만나는 장면은 의식이 절대 허용을 안 하니 무의식 속에서 그 남자를 만난 계기가 된 장례식이 꿈에 나와요. 이렇게 꿈이 우리에게 소망을 드러내는 방식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에요. 마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시,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처럼 말이죠. 그래서 꿈을 보면 내가 이런 기억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히 잊은 줄 알았던 장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나의 소망을 내 의식의 검열에 걸리지 않고 나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꿈의 원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젊은 부인이 프로이트를 찾아와요. 그녀는 며칠 전에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꿨대요. 이 부인은 학창시절 때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그 기억 중 하나가 꿈에 나왔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본인한테 교실 뒤편 초를 꽂으라고 시켰는데 그 초가 헐거워서 잘 안 끼워집니다. 그런데 당시 친구들이 넌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꽂냐며 그녀를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에게 초가 헐거워서 그렇지 본인이 못 꽂는 게 아니라며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프로이트에게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나의 무슨 소원을 말하는 꿈이냐? 학창시절 놀림받았던 그 기분 나쁜 기억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던 그 한참 전의 일이 나의 어떤 바람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냐? 프로이트가 보기에 그녀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불만에 가득 차 보였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현재 그녀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그러자 이 젊은 부인은 잠시 대답하기를 망설입니다. 뭔가 민망한 표정을 짓고서 그녀가 대답하기를 주저하자 프로이트가 다시 말합니다. 부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제가 부인의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부인이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엽니다. 사실은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와 잠자리를 하는 게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단 말이죠. 저는 정말 하늘의 맹세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때에 비해서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았고 신체적으로 무언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과 같이 자고 나면 예전처럼 그렇게 흥분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프로이트는 짐작합니다. 초가 헐거워서 촛대에 잘 끼워지지가 않는다. 초는 남편, 촛대는 자기 자신. 남편의 초가 헐거워서 자신의 촛대에 잘 끼워지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과의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편의 탓임을 말하고 싶어 하는군.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 많은 꿈 중에서 하필 어렸을 때 촛대 꿈을 꾸게 된 걸까요? 궁금해진 프로이트는 촛대와 얽힌 그녀의 일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묻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예전에 남편과 같이 여행을 하던 도중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던 것을 듣습니다. 스웨덴의 왕비가 창문을 닫고 아폴론의 초로 숨을 하네. 그 노래를 듣고 그녀는 남편에게 노래의 뜻을 물었고 남편이 초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답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무의식 속에 촛대와 관련된 경험이 현재 남편과의 불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듯 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어 있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좌절된 소망을 가리키는 무의식과 현실 속 의식의 경계인 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을 상실한 우리에게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꿉니다.